시 한 구절로 TV책을 보다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지쳐 있었다. 모두들 인사말처럼 바쁘다고 하였고 헤어지기 위한 악수를 더 많이 하며 총총히 돌아서 갔다. 도종환 시인의 귀가라는 시인데요. 정말 우리 사는 모습이 딱 이렇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밤도 이렇게 지쳐 있다면 책이 주는 색다른 쉼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책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남다른 시선으로 엮은 우리 미술 이야기. 조선 미술의 이단아 신윤복. 해방 군간에서 갈등했던 이쾌대. 아픈 어머니의 초상을 그리는 윤성남. 광주의 기억을 기록하는 신경호. 이름이 많은 입양아 미희. 우리 사회의 차화상을 담는 정연두. 제일교포 2세인 저자 서경식은 미술가들과의 대화를 통해 우리 미술은 물론 그들이 가진 생각까지 깊이 들여다보았다. 저자의 입장에서 수다스러운 이야기는 삼가야 옳지만 이들과 나는 대화의 주제 중 하나는 가족이다. 우리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관해 파고들어야 했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경계인이 돼버린 그들의 작품 이면에는 뼈저리게 경험했던 정체성의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디아스포라가 된 배경에는 어떤 식으로든 강제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억지로 갈라지고 헤어진 경험이 바로 디아스포라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대화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누가 우리인가?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라고. 디아스포라의 눈으로 민족미술의 의미를 찾아가는 오늘의 책. 나의 조선미술 순례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은진입니다. 지난 가을에 눈물은 왜 짠가라는 아름다운 책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또 이렇게 몇 개월 후에 또 다른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만나게 되니까 정말 감회가 남다릅니다. 거기다가 저도 지난 4개월간 써왔던 인생에서 기다림이란 어떤 의미인가라는 책이 곧 출간을 앞두고 있어서 영화처럼 책도 사람과 사람을 소통시키는 아주 중요한 매체로구나 라는 생각을 새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책은 조선 미술 순례라는 책입니다. 작년 11월에 출간된 이 책은 우리 그리고 슬래시 미술 그리고 그 미술가들의 아주 오랜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작품과 그리고 인생의 어떤 모습들을 조망하면서 인터뷰 형식으로 쓴 그런 미술 에세이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맥락은 아무래도 작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더 확장해서는 우리란 무엇인가라는 지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고 또 우리 민중예술의 어떤 계보와 흔적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이 책 곳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소위 민중미술 이후에 작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는 신경호 그리고 정연두, 윤성남 그리고 이쾌대, 미희 그리고 또 그야말로 조선시대 풍속화가 신윤복까지죠. 서경식 작가는 소설 바람의 화원 작가 이정명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어떤 당대성의 이 지평이의 신윤복을 불러들이죠. 그리고 참으로 흥미롭게도 신윤복을 조선시대의 진정한 이노베이터라고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북 작가에서 금기시 되었던 이쾌대 편에서는 극
극단의 분열의 시대를 살아온 작가의 푸른 두루마기를 입은 자화상이라는 작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은 굉장히 자기분열적인 자화상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이것은 곧 조선과 일본, 그리고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남과 북의 분단이라는 어떤 대립과 충돌로 분열을 강요당했던 민족을 스스로가 대변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되는 그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떠돌이 작가 미희. 그녀는 벨기에 입양아이며 그리고 자신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 폐기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양에는 지배와 피지배라는 관계가 성립된다는 아주 날카로운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미희는 결국 나중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가족을 찾지만 자신의 친아버지가 일본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해외의 입양아들이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는 국가와 인종과 문화라는 삼중의 벽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세계 입양인들과 연대하면서 꾸준히 작품 활동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그런 젊은 작가입니다. 저는 이 책에 소개된 작가와 작품들을 보면서 우리의 미술이 진경에서 실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땅과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새로운 울타리를 만들어서 우리가 소외시켰던 사람들까지 모두 아우르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이 담긴 미술사의 흐름, 그리고 분열이 난무하는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힘, 그게 우리 세대에 진정 필요한 어떤 실경이 아닐까라는 질문을 스스로도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정을 산다.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야 미래가 오듯 오늘을 제대로 사는 법을 배워야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라는 작가 신경호의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조선미술 순례라는 숭고한 책의 소개를 마쳐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광덕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는 저자와 인연이 좀 있으시죠? 예, 저는 일본에 있는 동안 선생님 강연을 제가 흠모하면서 들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이렇게 높은 분으로 이렇게 구경만 하고 사인만 받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외모로 보면 꼭 그 격투기 선수 같아요. 얼굴을 시커멓고 본인도 뭐 이렇게 어떤 특정한 보부사프라는 그 격투기 선수 이름을 예로 드시면서 이렇게 재밌게 얘기하시는데 겸손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을 예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배낭과 경청. 이렇게 누가 말하면 그렇지요. 네, 이렇게 천천히 경청을 하세요. 자기 얘기를 많이 하기보다. 그리고 늘 배낭을 들고 다니시는데 배낭이 아주 비싼 배낭인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스님이 들고 다니시는 듯한 오랫동안 그걸 들고 다니시는데 이 걸으실 때 볼 때마다 정말로 구도자의 모습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구도자라는 네. 그 모습,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닿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2002년도에 쓰신 서양 미술 순례가 이제 미술에 대한 책으로서는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책 머리를 보면 왜 이 책을 쓰게 됐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 거기에서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바로 친형 두 분이 교포 유학생 간첩단 네. 사건에 연루돼서 사실은 20년 동안 그 감옥 생활을 하면서 갖은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석방이 됐지만 그때는 이미 이제 자식을 만날 수 없는 고인이 되신 이제 부모님들이 계신 거고, 그래서 이제 누이와 함께 이제 정말로 그야말로 서양 미술을 그래요. 향한 순례를 떠나게 됐고 그것을 때문에 위안을 얻게 됐다, 이런 그래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형 둘이 전설적인 인물이 됐죠. 네. 서승, 서준식이라는 그 두 분인데 감옥에 갇힌 형들에게 글로 써서 길게 못 쓰고 또 검열도 있고 이러니까 그림 엽서를 보냈다고 그래요. 그림 엽서를 사가지고 뭐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보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제 그림에 빠졌다, 이런 얘기도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이 책 얘기로 좀 들어가 보면요. 먼저 신윤복 얘기부터 시작을 좀 해볼게요. 근데 언제부턴가 신윤복 얘기를 하면 그의 성 정체성에 대한 논란이 꼭 따라 붙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죠. 서경 스님이 신윤복 작품을 주의 깊게 본 거는 조선시대에 일반적으로 그려졌던 그림들하고는 다른 감각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기에 주목하는 것 같아요. 알다시피 조선사회는 철저한 유교적 이념을 가시화시킨 그림들이다. 그게 산수화나 사군자라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혜원의 그림에, 신윤복의 그림은 여성들이 두드러지게 등장하고, 특히 미인도 같은 것들은 여성을 단독으로 직립시켜가지고 그리고 있는 대단히 뛰어난 초상화거든요. 그래서 여성이 아니면은 느끼기 어려운, 공감할 수 없는 묘한 여성만의 어떤 분위기나 느낌, 그것은 기생을 그린 건데요. 기생이 하루의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막 옷걸음을 풀러서 쉬려고 하는 그 직전의 묘한 그 분위기를 그린 겁니다. 그래서 거기 화제를 보면 화제가 있는데, 화제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아주 작은 가슴이 품고 있는 수없이 많은 봄볕을 어찌 모필로 이렇게 잘 능히 전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미가 있는 건, 오랫동안 관찰하고 그 정취를 기가 막히게 표출해낼 수 있었던 신윤복의 힘 때문에 그런 독특한 초상화,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초상화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뭐라 그럴까, 저도 뭐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어떤 미의 절정을 네. 정말 신윤복 화가의 미인도에서 보거든요. 그 눈매며 그리고 내면의 시선, 뭐 이런 것들을 보고, 야, 이게 바로 조선의 미구나. 나는 왜 저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어릴 때 하고는 했었어요. 신윤복이라는 인물은 정말 미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성에 대해서도 그렇고 굉장히 깊은 이해를 하고 있는 아주 섬세한 남자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 그 28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여성이 기호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화가가 동성인 여성이거나 어쩌면 자기 자신이기에 가능한 자연스러움을 보여준다. 아니면은 성소수자가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여자를 잘하는 남자라고 봐요. 그러니까요. 아주 근데 여자를 잘하는 요즘도 남자. 그렇게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정말로 지극히 평등한 시각을 갖고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네, 많이 네. 하거든요. 근데 그 시대에 벌써 이런 그렇습니다. 시각을 갖고 있었다니 정말 놀라워요. 아, 역시 뭔가 역사서에 나오는 뭐 그런 이야기보다 이런 뒷얘기, 우리의 어떤 추측이 약간 더해진 뒷얘기가 훨씬 더 재밌고 그 덕분에 좀 더 흥미가 생기지 않나도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꼭 보셔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실제의 그 작품을. 자, 이번에는 그럼 이쾌대 작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쾌대라는 인물을 저는 사실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접했는데요. 한국 미술사에서 이 인물 어떤 사람이에요? 예, 이쾌대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우리 작가들에서 알고 있는 거의 드물 것 같아요. 우리가 고흐나 세잔이나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교과서라든가 우리 주변에서 한국 작가들에 대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거나 논의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미술 교과서도 많이 실리지 않죠? 박수근, 이중섭 정도가 우리가 한국 작가라면 알 수 있는 작가들이겠죠. 이쾌대는 특히 일제시대 때 활동했던 사람이고 해방공간 때까지 또 한국전쟁 때까지 활동했던 중요한 작가인데, 한국전쟁 때 이 사람이 이제 전쟁 포로로 잡혀서 월북을 택합니다. 북한군으로 활동했다가. 그래서 그 한국전쟁 이후부터 이 사람이 65년도에 돌아가시는데, 아시다시피 1988년 해금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월북했거나 이런 작가들에 대해서 거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중요한 작가고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지만 우리가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냉전 체제 속에서 그를 거론할 수가 없었다. 그러다가 해금이 되고 나서 88년 이후에 그 부인하고 가족들이 이쾌대가 남긴 작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상태가 좋게. 그래서 이게 89년도 알려져가지고 90년도에 이쾌대 전시를 통해서 그의 대단한 중요한 작품들이 논의되고 보여지면서 비로소 이쾌대 존재가 다시 알려졌죠. 뒤에 화면에 계속 이쾌대의 작품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군상이라는 작품이 나오고 있었고 이 앞에는 아까 언급하셨던 푸른 옷을 입은 자화상 그 작품이 나와 있었거든요. 말씀하셨지만 이중섭 화가는 상당히 다른. 그러니까 저는 뭐 미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분명히 배경은 고향 산천인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뭐랄까 서양 모자를 쓰고 서양 팔레트를 들고 또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정말 자기 분열적인 어떤 모습 그러나 그것에서 쓰고 싶은 그런 작가의 모습을 그린 자화상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미술은 잘 모르지만 처음 저 그림을 딱 봤을 때 일단 눈이 엄청 부리부리한 거예요. 그래서 눈에 엄청난 총기와 어떤 자신감도 느껴지고 또 저기 딱 파란색 옷을 입었잖아요. 저 파란색이 주는 어떤 강렬한 느낌? 그게 그렇죠. 저 사람이 외모에서 풍기는 분위기와 이 옷의 푸른색이 합쳐져서 되게 딱 강렬하다. 좀 이름에도 쾌자가 있지만 정말 쾌남의 느낌? 네네. 그런 생각했어요. 바로 그 점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우리에게 자신감을 주고 어떤 긍지를 주는 것이 이 작품 안에 긍지가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 저는 그림의 독립선언 같은 느낌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전에 군상 같은 거 보거나 이런 거 보면은 좀 서구적인 그런 그 퓨전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중절모를 쓰고 강렬한 눈빛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40년대 해방 공간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 자기 긍지가 빛나는 뚜렷한 그림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또 뭔가 이렇게 어두운 자화상도 네.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책에서 다뤄진 그림들 중에서 궁녀의 휴식이라는 작품. 그러니까 전 라의 여성 둘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보면 오른쪽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꽈서 버선 한 짝이 저기에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작가가 벗으려는 것인가 신으려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그러니까 버선을 벗으면은 그냥 일반 민족의 어떤 혼이나 민족주의의 무엇이 사라지는 것이고 저것을 이제 신고 있으면 뭐라 그럴까 주변부인 조선의 그 향토색이 되어버리는 어떤 그러한 것들을 고민했던 그래서 한 짝만 신겼던 게 아닌가라는 작가 나름대로의 해석을 또 보고 그쵸, 뭐. 저는 공감했어요. 이 책에 계속 나오는 게 컨텍스트입니다. 이분은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데 맥락이라는 것이죠. 어떤 사건이나 현상 항상 맥락적으로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 조선에 있었던 많은 식민지 시대 때 살았던 작가들은 당연히 서양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미술이고 그것이 선진적이고 그것이 좋은 것이고 그것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서양의 미술이라는 게 왜 이런 맥락에서 이런 걸 그려야 되는지 왜 이런 유화를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엄밀하게 알기는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들의 전통을 유지하거나 계승해야 된다는 강박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서양어를 하지만 나는 중요한 전통적인 조선시대까지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한 조선인으로서의 자부심, 자긍심 같은 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보여준다는 것이죠. 아마 그러한 분열적이지만 사실은 그 분열성이야말로 솔직한 태도였겠죠. 아마 서경 선생은 그 분열성이라고 하는 것들로 이루어진 이 텍스트가 상당히 문맥적으로 타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이쾌대 작가의 작품을 좀 쉽게 많이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봐서 그런지 되게 네. 새롭고 그 새로움이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아닙니다. 1988년도 해금이 되고 나서 곧바로 89년, 90년도에 이쾌대 전시가 신세계 갤러리에서 있었었고요. 그 이후에 우리가 국립현대미술관 또는 한국 근대기 때 그림들이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덕수궁 미술관의 상설 전시에 가서 보시면 이쾌대 작품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한국 근대미술사와 관련된 책들에는 중요한 작가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쾌대 작품을 볼 수 있고 아마 올해 또 이쾌대에 관련된 중요한 전시가 지금 기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 책 읽으면서 윤성남 작가가 뭐랄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할까요? 어쩔 수 없이 저도 여자에게 뭐 페미니즘의 비가 뭐 흐르나 이런 생각도
생각도 들었는데요. 그렇게 당당하고 뭔가 열정적인 그런 분이 계신지 몰랐어요, 저는. 방 감독님께서도 윤성남 작가 좋아하신다고. 좋아하고 곁에서 좀 존경하고. 네. 자주 뵙고 숭배도 하고 그런 분이죠. 이건 되게 소품이에요. 지금 저곳에 있는 작품과 거의 비슷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이제 지금 1997년에 그때 작품이에요. 받은 거 아니에요. 구입하신. 네. 받은 거 아니고 네. 또 이분이 죄송합니다. 어떤 사회 활동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기증하신 작품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어떤 모금회에서 기증하셨던 작품을 제가 냉큼 산 거죠. 사실 죄송합니다. 네, 근데 저는 저의 얼굴을 보는 것도 같고 저희 어머니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굉장히 아끼는 소품입니다. 어떤 페미니즘 미술에 있어서 이 윤성남 작가의 작품이 갖는 어떤 의미랄까요? 가치랄까요? 그런 건 어떤 우리한테 거예요? 페미니즘은 사실은 80년 후반, 1990년도에 이제 미술계에 이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 윤성남 선생님이 첫 전시가 1993년도인데 제가 그때 마침 미술관에 큐레이터로 있을 때 제가 있었던 미술관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하셨습니다. 이분은 영문학을 전공하셨는데 스스로 나중에 나이가 드셔서 그림으로 돌았고 또 하나는 자신의 생활적인 체험과 사회적인 이슈 같은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그것을 미술적으로 표명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의 삶, 아마 자신의 얘기가 자연스럽게 여성의 삶이고 또 그 여성의 삶은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의 여성들이 겪는 삶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것을 표명하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히 페미니즘과 연관된다고 말해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가부장적 삶의 시스템 속에서 희생됐던 그런 여성의 삶을 이런 식으로 버려지고 잡동사니 같고 사실은 눈여겨보지 않는 그러한 소외된 존재에다가 그 어머니들의 상을 저렇게 새기죠. 사실은 그림은 되게 잘 못 그리신 편입니다. 그러나 못 그린다는 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자신이 얼만큼 진솔하게 표현하느냐가 중요하죠. 이쁘장하게 잘 그려가지고 그럴듯하게 만든다고 가식이 없이 그냥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자신의 솜씨껏 그렸기 때문에 그 소박함이 훨씬 더 감동을 줄 수도 있고 어쨌든 저런 방식으로 하다가 점차 이분이 설치로도 나가고요. 이런 방식으로 하면서 좁은 방법론에서 확장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스케일 감각이 커졌다. 그래서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연출하는 힘이 상당히 놀라운 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선생님께서 지금 얘기하신 페미니즘 그 내용과 더불어서 이분이 여성성, 어떤 생물학적인 여성에만 주목한 것이 아니라 더 넓게는 여성성을 억압하는, 약한 것을 억압하는 어떤 권력의 주체에 대한 그런 문제도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이 참 저는 참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소외되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따스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신경호 작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전 그분 부분을 읽으면서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상황 끝나고 나서 광주 상황이 끝나고 나서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할 이름 없이 희생되고 아픔을 당했던 분들에 대해서 그래도 신 작가님께서 기억을 하고 또 조명을 하고 그런 역할을 누군가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는 걸 알고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광주항쟁을 소재로 다룬 작업들은 80년대 중반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현실화 발언이라든가 여타 민미협이라는 것이 결성되면서 많은 작가들이 소재를 다루기 시작하지 실질적으로 광주에 있었던 작가들이 그것을 다루기는 상당히 곤혹스럽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상처가 너무 깊어서 그것이 너무 생생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것을 형상화시키기는 사실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래서 신경호 선생님은 사실은 그 이후에 많은 작업이 있지는 않았었고 활동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이 서경식 선생님께서 지인을 통해서 그 현장에 있었던 중요한 작가 중에 한 사람으로 인터뷰를 했고 지금 여러분이 보셨던 저 작품이 당시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여겨지는 저건 굉장히 초혼적이죠. 그렇죠? 죽은 이를 부르는 것 같고 신을 불러 접신하는 거겠죠. 뭐라 그럴까. 너무 강렬해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저 붉은색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르게 교육을 받아온 붉은색이잖아요. 빨간이라는 색으로. 근데 저걸 이렇게 보면서 그냥 붉은색 때문에 작품을 이제 압수당했었다고 하죠. 근데 저거는 여러분 어떻게 보이세요? 붉은색이? 저거는 그냥 일반 우리가 예전에는 노란 저고리에 붉은 치마, 다홍의 치마 이를 입었던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의 치마를 깃발처럼 저렇게
이렇게 꽂아놓은 그건데요. 저희에게 좀 뭐라 그럴까, 광주라는 어떤 금기시되고 터부시됐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화를 통해서도 사실은 좀 재해석되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들은 모르죠. 사실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렇게 작품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저에게 참 소중한 작가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조선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참 아픈 우리의 많은 역사를 담고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서경식 선생의 순례길에서 만나보고 있는데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런 책을 쓰셨는지 저희가 저자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저자의 일터인 도쿄 케이자이 대학. 그는 대학에서 예술학을 가르친다. 그는 학생들에게 역사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스스로 문제의식을 갖고 예술을 바라보라고 힘주어 말한다. 서경식. 그는 교토에서 태어난 제1교포 2세다. 그에게 역시 제1교포 2세는 차별과 편견의 또 다른 이름이었다. 그렇지만 유난히 민족적 자긍심이 강했던 부모 덕에 일본 땅에서도 조선인으로의 자긍심을 잃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우리는 조선 사람이다. 너도 조선 사람이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 와중에 있어도 별로 그렇게 열등감 느낄 거 없다. 조선이 하나도 나쁜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와세다 대학 문학부를 졸업한 서경식이 30대에 집착했던 주제들은 죽음과 가족, 그리고 민족이었다. 아픈 가족사를 겪으며 그는 유럽 미술관에서 서양 미술을 접하게 됐고 1991년에는 서양 미술을 자신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나의 서양 미술 순례를 펴냈다. 제1조선인 청년이 깊이 탐독해온 주제들은 60대가 된 지금까지 저자의 모든 감각을 사로잡고 있다. 이런 저자의 길고 깊었던 고민과 통찰이 담겨있는 나의 조선 미술 순례. 책이 담은 것은 주변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인간을 향한 저자의 관심이다. 저는 그 인간에 대한 흥미라 할까요? 인간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욕망. 이 그림을 그린 작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시대에서 살았는지,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하는 걸 마치 그 머릿속에서 대화를 나누어요. 이 그림을 그린 인간에 대한 흥미, 인간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알게 된 새로운 세계가 저의 그 관심의 중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디아스포라가 만난 디아스포라. 우리 사회에서 경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미술가들과의 만남을 통해 저자 서경식은 나는 누구인가의 답을 찾고 있다.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미술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는 이런 국민이다 하는 기존의 의식을 갖다가 다시 생각하게 하는, 남북에 분단돼 있고 해외에 많이 흩어져 있는 그런 우리들의 전체성이라는 게 뭐냐, 마땅한 미식이라는 게 뭐냐, 그런 걸 다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라 할 수 있죠. 새로운 우리를 찾고자 하는 저자의 바람이 담겨져 있는 책. 나의 조선 미술 순례다. 네, 이 책을 보면 디아스포라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디아스포라가 원래는 흩어져 사는 유태인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해요. 근데 요즘은 뭐 어떤 이유로든 이산의 아픔을 겪은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결국 저자는 한민족 이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정체성의 문제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디아스포라라는 뜻이 지금도 이제 야후에서 그리스 들어가서 스포라를 히라보로 치면은요, 씨앗 뿌리는 사진들이 막 나와요. 아직도 쓰고 있는 단어입니다, 스포라가. 근데 이걸 보면 이제 경계인이라고 쓰잖아요. 근데 경계인이라는 한자를 보면 흑토자가 있고,
그 땅에 서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거기 음자가 들어가 있어요. 땅에 서서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근데 밑에 사람 인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또 어디서 듣는가 하면은 밭이 세 개가 있는데 갈라지는 지점에서 듣는 거죠. 아주 재밌어요, 한자 보면. 그래서 양쪽 소리를 듣는 거죠. 근데 디아스포라라는 걸 이제 학술적으로 굉장히 연구가 돼 있고요. 디아스포라라는 용어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뭐 7가지, 8가지 규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강제성과 그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책에서 봤을 때 디아스포라들은 자기의 상처와 절망과 서름을 극복하신 분들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외국에서 살다 보면은 이거냐 저거냐, 내가 한국인이냐 일본인이냐, 거기서 이제 하나를 선택하려고 그럴 때 고민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오사카에 가보면 나부루라는 모임이 있어요. 나부루, 양쪽 존재라는, 더블을 갖다 일본어 발음으로 나부루 해가지고 그 청년들 모임인데요. 저도 만나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는 풍성하게 그 사이에서 그 아시아와 일본과 한국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된다. 근데 이 성공한 디아스포라들 보면은 절망과 실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오히려 긍지를 갖고 내 역할은 이거로서 내가 외계인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세계인이라는 이런 생각을 갖고 활동하신 분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실린 분들은 물론 그런 분들이고 서경식 선생님도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의 작업들, 작가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거는 이 사람들이 이런 이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믿고 있는 국가라든가 민족이라는 개념이 공동체 개념이 얼마나 나를 굉장히 옥죄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나는 한 국가의 국민이기 전에 보편적인 세계인이어야 됩니다. 자주인이고 개인이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인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국가주의에 길들여졌기 때문에 국가나 민족이라는 공동체에서 벗어나거나 그것을 경계에 쓴다고 하는 것들은 매우 위험시되거나 불온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그 경계에 서야지 밖과 안을 동시에 볼 수 있겠죠. 우리 한국인들이 유별나게 외국인들의 지시와 멸시를 펴붓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난한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의 집단적인 기원주의, 순수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반성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디아스포라 작가들의 작업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책에 많은 작가들을 다루고 있지만 제가 좀 그래도 좀 재밌게 가벼운 마음으로 볼 수 있었던 부분 정연두 작가 부분이었거든요. 생각해보면 좀 약간 우리 일상을 담은 작품이 많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재치가 있어서 그렇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저 그림은 실제로 그 배달하는 소년이라고 네. 하겠죠. 그리고 늘상 다니는, 그리고 지금 백그라운드에는 우리가 개발로 상징되는 고층 아파트가 또 한켠에 걸리고, 그리고 저렇게 간판으로 도배되어 있는 우리의 전형적인 건물이 보이는데 생활을 위해서 저렇게 달리고 있는 그 소년. 이거 리허설을 하면서 찍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가까워서 어떻게 보면은 작품인가 싶을 정도의 그런 작품들도 꽤 많이 만들고 계시는 작가입니다. 이 책 글 중에서 유일하게 그 작품을 쓰기 전에 작가가 어떤 상황이었다고 밝히는 글이 이 글 같아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나와요. 그 춤추는 거 나오잖아요. 보람의 댄스홀. 네. 그걸 찍으려고 고민 끝에 정연두는 직접 댄스 교실로 다니기로 했다. 되게 재밌어요. 움직이는 피사체. 처음엔 찍는 게. 어색하기도 했지만 댄스를 배우면서 왈츠는 3박자, 탱고는 8박자라는 식으로 음악에 맞춰서 샷다를 누르는 방법을 몸에 익혔다. 그래서 이 손가락 까닥이려고 댄스를 배운 거예요. 우리가 생활하면서 많이 보는 모습들을 그 순간을 잘 포착해내신 것 같은데 정연두 작가가 되게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시대에 아주 젊진 않지만 그래도 40대 작가로서 저 비슷해요. 가장 중요한 작가로 논의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은 현대 미술계에서 중요하게 논의된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익숙한 미술 개념하고는 다른 미술에 대한 생각을 펼쳤을 때, 또 그것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일으킬 때, 이런 작가들이 중요한 작가로 거론되거든요. 정연두 작가의 작품 중에 흥미롭게 보는 건 가족사진 시리즈입니다. 동일한 아파트 단지에 너무 그 재밌죠. 거실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가족사진들이 쭉 찍고 있거든요. 그걸 보면은 흥미로운 가족사진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촌철살인적인 아주 그 유머와 날카로운 풍자가 깃들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연두의 관심은 동시대 한국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왜 그런 식으로 삶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있을까? 이 현실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일까? 그 가족 사진 시리즈는 보면 다들 웬만큼 살고 있다고 하는 중산층 가정의 전형적인 거실입니다. 그 거실은 앞에 소파가 있고 소파 앞에 반드시 텔레비전이 놓여 있겠죠. 또는 텔레비전 위에 가족 사진들이 거창하게 붙여 있겠죠. 그 가족 사진에는 모든 가족들이 행복하다는 표정으로 웃고 있겠죠. 다 똑같은 삶의 시스템, 똑같은 삶의 구조, 똑같은 가구 배치, 똑같은 거실에서 똑같은 포즈를 취하면서 똑같은 삶을 기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살고 있는 것이 한국인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정상적인 삶인가를 은근히 질문한다는 겁니다. 외형적으로는 다 안온하고 평화롭고 단단한 가족애로 결합되어 있는 한 집안의 가족 사진을 표상해 주지만 그 이면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들이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가족 얘기하고 우리라는 단어를 딱 머릿말에서 강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라는 것이 얼마나 관념적일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가족을 얘기해요. 여기서 보면은 수다스러운 이야기는 삼가하는 게 좋겠지만 미리 밝혀두자면 바로 핵심은 가족이다. 우리란 무엇인가. 민족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대해서 파고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관념적인 얘기가 아니라 가족을 얘기하자는 거죠. 가족이라는 단어 안에 국가 권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도 맨 처음엔 자기야 그러지만 조금 있으면 님이 되고 또 놈이 되고 또 남이 돼요. 그죠? 어느 날은 하루에 님놈남이 막 돌아가요. 어느 날은 또 왼수가 되고. 그래서 이런 가장 구체적인 가족에서 이야기를 하는 화가들을 만나보았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중요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관념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이니 뭐 이런 거에 아니라 가족부터 얘기하자. 여기서 만드는 우리라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을 때 저는 가족, 우리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밑줄 치시면서 한번 보시면 새롭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라는 게 중요한지도 새삼 궁금해지는데요. 왜 그럴까요? 이게 당연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기 위해서 이 글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선미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인 거거든요. 우리 한국 현대 미술사, 근대 미술사 이런 제목으로 나올 수는 없었겠죠. 조선미술사는 조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건 지금 북한이거든요. 북한 미술이 조선미술사가 되는 거겠죠. 그러나 그렇게 나누고 구분하고 배타적으로 차별을 뒀던 우리의 인식 자체를 다시 돌이켜보기 위해서는 그 늘 당연하게 생각하던 우리라고 하는 개념부터 다시 짚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합니다. 정말. 자, 오늘 그림 보면서 눈이 즐겁고 또 여러분의 말씀 덕분에 또 마음이 채워지는 시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에는 마루야마 겐지의 시골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책 만나보겠습니다. 또 저희 TV 책을 보다에서는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고 또 오늘의 책을 읽은 후에 그 소감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매주 5분께 도서상품권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